날이 저물어가는 늦은 가을, 경기도의 한 자그마한 고을 박씨 집안에서는 또다시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마당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담뱃대를 무니는 이는 박노만, 올해로 42를 넘겼건만 아직도 장가 한 번 들지 못한 신세였지요. 아이고 이놈아, 또 그렇게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느냐? 안채에서 나온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갈랐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어머니는 아들의 혼사 문제로 날마다 속을 끓이고 있었지요. 동네 아낙네들 사이에서는 이미 노만을 두고 온갖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 노만이는 사람은 착하다는데 워낙 소심하고 말주변이 없어 처녀들이 다 피한다더라. 집안도 그럭저럭 넉넉한데 어찌 그리 혼사가 막혀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이런 수군거림이 귀에 들릴 때마다 노만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얼굴도 나쁘지 않았지만 여인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건네는 성미였지요. 박씨 집은 이 고을에서 중간 정도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제법 있고 머슴둘도 두고 있었으니 가난하다 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집안의 유일한 아들 노만이 이렇듯 혼사를 이루지 못하니 최 씨 부인으로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모양새라 얼마나 마음을 쓰게 해드리는지 아옵니다. 노만이 고개를 떨구며 말하자 최 씨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만아, 어미가 몇 번이나 말했더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대로 소극적으로만 있어서는 언제까지고 총각으로 늙어가고 말 것이다. 어머님, 저도 모르는 바 아니옵니다만 어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지요. 처녀들 앞에만 서면 혀가 굳어져 한마디도 못하겠사옵니다. 최 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성정을 고치려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동네 잔치에도 데려가 보고 중매쟁이들도 수없이 불러들였지만 결과는 번번이 같았지요. 마을 장터에서 아낙네들은 노만을 보며 또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노총각 노만이가 또 혼자 장에 나왔네. 참 안쓰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지.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다니 저러다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겠어.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노만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본디 순박하고 착한 성정이었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머슴들에게도 인정이 많았지요. 그러나 내성적이고 소심한 탓에 여인들과 마주하면 늘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봄의 일은 특히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웃마을 김신의 딸과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그날 노만은 긴장한 나머지 찻잔을 엎지르고 말았던 것이지요. 처녀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가 버렸고 그 뒤로는 혼사 이야기가 뚝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나이니 까다롭게 굴 때가 아니다. 과부라도 좋다. 나이가 좀 많아도 괜찮다. 최 씨 부인은 마음속으로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들의 혼사를 이루겠다고, 설령 그것이 강제적인 방법일지라도 어미 된 돌이라면 감수하겠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은밀히 마을의 한 사내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남의 부탁을 받아 밤중에 과부를 데려다 억지 혼례를 성사시키는 일, 곧 보쌈을 업으로 삼는 자였습니다. 떳떳한 방법은 아니었으나 그 시대에는 종종 있던 일이었지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그 밤 박씨 집 안채에서는 어미의 간절한 기원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사흘 뒤 깊은 밤 최 씨 부인이 부른 보쌈꾼 이덕배가 몇몇 건달들과 함께 은밀히 박씨 집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덕배는 이 고을에서 소문난 보쌈꾼으로 돈만 주면 여인을 데려다 강제로 혼례를 꾸미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지요. 수많은 밤일을 겪으며 얼굴에 패인 흉터들이 달빛 아래서 더욱 험상궂게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분부대로 마을 건너 과부를 데려오겠나이다. 그 여인은 서방을 여윈지 2해가 지났으니 새 살림을 차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요. 최 씨 부인은 마음이 조급했으나 이런 일은 처음이라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앞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스스로를 달랬지요. 치맛자락을 꼭 쥔 채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너라.
괜스레 소동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해다오. 이웃들 귀에라도 들어가면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이런 일은 제가 10년 넘게 해온 터이니 닭 울기 전엔 모두 끝낼 것이옵니다. 그리 말한 덕배는 부하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은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웠고 가을비까지 부슬부슬 내려 길은 더욱 미끄러웠지요. 스산한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서늘한 기운을 더했습니다. 한편 마을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에서는 25살 윤설아가 등불을 켜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윤씨 가문의 규수였으나 집안이 기울어 이곳까지 흘러와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었으되 자세는 꼿꼿했고 손끝에서 이어지는 바느질에는 여전히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설아는 낮에 맡아온 바느질감을 정성껏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였지요. 바늘에 찔려 손끝에 붉은 피가 맺히면 그녀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때 문득 바깥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오는 소리였지요. 이 시각에 찾아올 이는 없을 터라 설아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이 밤중에 무슨 일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며 덕배 일행이 들이닥쳤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뒤덮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혹 강도들이옵니까? 놀란 설아가 소리 지르려는 순간 덕배가 재빨리 입을 막고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는 설아를 목표로 했던 과부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밤빛 속에 젖은 얼굴로는 분간하기가 어려웠지요. 조용히 하시오. 해치지는 않을 것이니 순순히 따라오시오. 좋은 곳으로 모시는 길이니 공연히 소리내지 마시오. 설아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거친 손길에 이끌려 억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수로 자란 얌전한 성품이었으나 이 순간만큼은 온몸을 버티며 저항해 보았지요. 그러나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보자기로 머리를 둘둘 쌓인 채 덕배 일행에게 떠밀려 박씨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걸어가는 동안 설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소용돌이쳤지요. 박씨 집 사랑채에서는 박노만이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으나 막상 그 순간이 닥치니 가슴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요. 주인어른, 일이 끝났나이다. 덕배가 사랑채 문을 두드리며 알렸습니다. 노만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옆에는 보자기를 뒤집어 쓴 여인이 서 있었지요. 비에 젖은 모습은 등불 아래서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도 서둘러 나와 살폈습니다. 마당 고인 빗물이 등불빛에 반짝였지요. 그래, 수고하였다. 품삯은 내일 아침에 주마. 이제 돌아가거라. 덕배 일행이 떠나자 집 안에는 노만 모자와 정체불명의 여인만 남았습니다. 설아는 보자기를 벗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얼굴은 비에 젖어 한층 애처로웠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옵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곳으로 끌어오신 것이지요?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속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노만은 순간 그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나이 지긋한 과부가 아니라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젊은 여인이었지요. 빗물에 젖은 머리칼이 얼굴가로 흘러내렸으나 눈빛만은 또렷하고 의연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최 씨 부인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분명 과부를 데려오라 했는데 눈앞에 선 이는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은 처녀였으니 말입니다. 더욱이 그 자태와 기품을 보니 보통 집안의 딸이 아님을 단박에 알 수 있었지요. 설아는 젖은 치마자락을 곧게 여미며 침착하게 자신의 처지를 밝혔습니다. 비록 공궁한 형편이었으나 말씨와 몸가짐에는 여전히 양반과 규수의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소녀는 윤설아라 하옵니다. 본디 이웃 고을 윤씨 가문의 딸이었으나 집안이 기울어 홀로 이곳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사옵니다.
노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계략으로 벌어진 일이었으나 무고한 규수를 이런 식으로 끌어온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은 황망한 마음을 가다듬고 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낭자. 이런 큰 실수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우리가 부탁한 자가 엉뚱한 일을 데려온 모양이구나. 설아는 고개를 들어 최 씨 부인과 노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당황스러운 눈빛을 보니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 착각에서 비롯된 일임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 몸을 이제 돌려보내 주시겠나이까? 비록 신세가 미천해졌다 하나 이런 식으로 남의 집에 끌려온 것은 소녀에게 더 없는 치욕이옵니다. 설아의 말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서려 있었으나 동시에 의연함도 엿보였습니다. 노마는 그런 그녀의 태도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렸고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최 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이 깊은 밤에 어찌 홀몸으로 나가시겠소? 일단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쉬시고 내일 아침에 사과드리며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나이다.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밤은 깊고 빗줄기까지 이어지니 혼자 돌아가기엔 너무 위험했지요. 더구나 이미 벌어진 일을 억지로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 하룻밤 신세를 지겠나이다. 다만 이런 일이 밖에 새어나간다면 제 명예가 크게 손상될 것이니 부디 삼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노만이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자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저희 실수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으니 낭자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최 씨 부인은 설아를 안채의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은 평소 손님이 묵던 곳으로 깨끗한 이불과 방석이 마련되어 있었지요. 설아는 그곳에 들어서며 비로소 짧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밤의 일로 자신의 처지가 더 어려워질까 두려웠지요. 이미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서 세상의 시선을 견뎌내기도 힘든데 이런 소문까지 돌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등불 하나만 깜빡이는 조용한 방에서 설아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윤씨 가문의 귀한 딸이었지요. 아버지 윤진사는 학문이 깊고 청렴한 선비였으며 어머니는 온화하고 현명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 것은 탐욕스러운 지주 김만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윤씨 가문의 넓은 전답을 탐내어 가진 모략을 꾸몄고 끝내 윤진사를 모함해 관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지요. 그 후 윤씨 집안은 빚더미에 올라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설아는 그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가를 드나들던 아버지의 모습, 병들어 누우신 어머니의 모습, 하나둘씩 팔려 나가는 집안의 물건들까지 눈앞에 생생했지요.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던 토지 문서들이 김만석의 손에 넘어가다니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문서들만 있다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텐데 김만석이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사랑채에서는 노만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벌어진 일이 꿈만 같았으나 동시에 설아라는 여인에 대한 연민과 호기심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지요. 저런 기품 있는 분이 어찌 그런 처지로 내몰리셨을까? 노만은 처음으로 한 여인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밝은 햇살이 박씨 집 마당을 비추니 어젯밤의 비바람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노만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사랑채에서 나와 마당을 거닐고 있었지요. 마음속에는 설아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최 씨 부인이 아침상을 분주히 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한결 정성스럽게 반찬을 마련하는 것은 어젯밤 실수로 모셔온 설아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지요. 노만아, 낭자께 정중히 사과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니 어떻게든 잘 풀어야 한다. 별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설아는
새벽녘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낯선 곳이라 잠은 깊지 않았고 마음속엔 복잡한 근심이 가득했지요. 새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단정히 머리를 매만지며 하루를 맞았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진 대청에서 세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로 마주 앉았습니다. 설아는 곧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노마는 자꾸만 시선을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낭자, 밤새는 편히 쉬셨는지요? 최 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따뜻히 지냈사옵니다. 이런 변고 속에서도 따스히 대해주셔서 고맙사옵니다. 설아의 답은 정중했으나 그 속에는 여전히 담담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노마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낭자께 송구할 따름이옵니다. 어머님의 성급한 마음이 이런 실수를 불러왔나이다. 그때 마당 밖에서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박씨, 이 집 주인 나와보시오. 최 씨 부인의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을 단박에 알아본 까닭이지요. 바로 이 고을의 토 김만석이었습니다. 노마는 서둘러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만석은 40 중반의 나이에 몸집이 비대하여 배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언제나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뒤로는 하수인 서너 명이 그림자처럼 따랐지요. 오늘도 그는 위세를 부리며 박씨 집 마당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김어른,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노만이 공손히 인사했으나 김만석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씨, 자네 집에서 어젯밤 수상한 일이 있었다 하던데 사실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 고을의 모든 일을 자신이 알아야 한다고 여기는 자였지요. 특히 밤중에 벌어진 일에는 더욱 예민했습니다. 노마는 가슴이 철렁했으나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사옵니다. 그저 친척이 잠시 들렀을 뿐이옵니다. 친척? 김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씨 집에 무슨 친척이 밤중에 들른단 말이오? 더구나 사내들이 여럿 따라왔다 하지 않던가. 그는 이미 어젯밤 일의 내막을 어림잡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고을 곳곳에 그의 눈과 귀가 퍼져 있었으니 비밀이 새어나가는 건 시간 문제였지요. 이때 안채의 창틈으로 설아가 바깥을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김만석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혈색이 싸늘히 식었습니다. 바로 윤씨 가문을 몰락시킨 원수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지요. 김만석은 마당을 두리번거리며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박씨, 자네 그간 조용히 살아와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았지. 그러나 혹여 이상한 일에 연루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사옵니다. 김어른. 김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채에서 새어나온 여인의 기척을 눈치챈 까닭이지요. 집안에 낯선 여인이 있는 것 같구려. 노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설아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웠지요. 어머님 친정 조카딸이 잠시 머무는 중이옵니다. 김만석은 잠시 노만을 노려보다 비웃듯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잘도 지어내는구려.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명심하시오. 그는 하수인들에게 눈짓해 마당을 빙 둘러보게 한 뒤 위협조로 덧붙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조리 내 귀에 들어온다오. 그리고 내 뜻을 거스른 자가 어떤 꼴이 되는지도 익히 알 것이지요. 말을 마친 김만석은 거드름을 피우며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뒤따르는 하수인들도 으스대며 따라 나갔지요. 노마는 그들이 대문을 나설 때까지 긴장한 채 지켜보았습니다. 안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설아는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김만석의 오만한 태도와 위협적인 말투가 그녀의 마음속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켰지요. 저자가 바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린 원수였구나. 김만석이 떠나고 난 뒤 박씨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노마는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고 안채에서는 최씨 부인과 설아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김만석의 위협적인 말들이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창가에 서서 멀어져 가는 김만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원수로만 기억하던 얼굴을 다시 본 충격도 컸지만 그가 이 고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스러웠지요. 낭자, 혹시 저 김만석이라는 자를 아시는 게지요? 최 씨 부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사옵니다. 제 집안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저자이옵니다. 설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놀라 설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낭자께서 지금 몹시도 위태로운 처지로구나. 저자가 낭자를 알아본다면 큰일이지요. 사랑채에 있던 노만도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설아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결심이었지요. 어머님, 낭자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사옵니다. 노만이 안채로 들어서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늘 소심하던 모습과는 다른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노만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낭자는 우리와 아무 연고도 없지 않느냐? 어머님, 낭자의 원수가 바로 김만석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사옵니다.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설아는 놀란 눈길로 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하루 알았을 뿐인 사내가 자신을 위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박 어른, 고마운 말씀이지만 저 때문에 댁 식구들까지 위험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사옵니다. 노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낭자, 김만석은 낭자의 원수일 뿐 아니라 이 고을의 모든 백성을 괴롭혀온 자이옵니다. 이미 모두의 원수가 된 셈이지요. 노만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김만석의 횡포를 수없이 보아왔으나 감히 나서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설아를 보며 비로소 용기를 얻은 것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소극적이기만 하던 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낭자께서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소? 최 씨 부인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으나 설아를 친딸처럼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설아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홀로 살아왔는데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지요. 그러나 김만석이 이 고을에 있는 한 혼자 견뎌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그래도 괜찮으시겠사옵니까? 물론이지요. 오히려 낭자 덕을 보게 될지도 모르지 않겠소. 최 씨 부인의 따뜻한 말에 설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며칠 뒤 설아는 먼 친척이라는 구실로 박 씨 집의 식구가 되었지요. 설아가 머물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놀랍도록 밝아졌습니다. 몰락했으나 양반가에서 자란 교양과 솜씨는 남달랐습니다. 아침이면 설아는 정성껏 상을 차려 최 씨 부인께 문안드렸습니다. 그 고운 예의와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최 씨 부인은 점점 설아를 친딸처럼 여기게 되었지요. 낭자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화사해졌구나. 집안일에도 설아의 손길이 닿자 사소한 것 하나까지 반듯해졌습니다. 바느질과 음식 솜씨는 특히 뛰어나 모두를 감탄케 했습니다. 노만 또한 설아와 함께 지내면서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평소보다 부지런히 일어나 몸단장을 하고 말씨도 또렷해졌지요. 설아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의 눈빛에는 전에는 없던 생기가 돌았습니다. 낭자, 이 시집은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노만이 어느 날 저녁 설아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설아는 받아들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박 어른께서도 시를 즐기시는군요.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이 많사옵니다. 둘은 자연스레 책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깜빡이는 촛불 아래 마주 앉은 모습은 마치 오래도록 함께한 부부처럼 정겨워 보였지요. 그러나 이런 평화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김만석은 여전히 고을을 장악하고 있었고 설아의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설아는 노만과 함께 마당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어른, 저 때문에 이 집에서 괜한 고생을 시켜드리는 것 같아 송구하옵니다. 무슨 말씀을. 오히려 낭자께서 우리 집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지요. 노만의 진심 어린 말에 설아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원수에 대한 복수심만으로 살아왔는데 이 집에서 처음으로 따스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박씨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나자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장가를 못 갈 것이라던 노총각이 갑자기 친척 처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박씨네 집에 어디서 온 처녀가 살고 있대. 참 고운 아가씨더라. 그렇게 소심하던 노만이가 요새는 제법 의젓해 보이던데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은 날로 커졌으나 다행히 설아의 정체를 의심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미리 친정 조카딸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두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가을 오후 설아는 장터에 나가 생필품을 사고 있었습니다. 박씨 집 살림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레 장보기도 그녀의 몫이 되었지요. 치마폭을 단정히 여미고 고운 댕기로 머리를 묶은 모습은 장터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박씨네 조카딸이 왔네. 곱구나. 그런데 어디서 온 처녀인지 아무도 모르더라. 설아는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침착히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아버지 윤진사의 옛 타인 방돌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설아 아가씨 아니십니까? 방돌이구나. 이런 데서 다 만나다니. 설아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여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걱정되었지요. 아가씨, 어쩌다 이 고장까지 오셨나이까. 윤대감님 돌아가신 뒤 소식이 끊겨 얼마나 애가 탔는지 아십니까? 방돌의 말에 설아는 주위를 살피고는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방돌아, 지금 나는 박씨 집에서 친척으로 지내고 있다. 절대로 내 정체를 밖에 알리지 말아야 한다. 염려 마시옵소서 아가씨. 하지만 혹 복수의 길을 찾고 계신 건 아니옵니까? 방돌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역시 윤씨 가문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김만석에 대한 원한이 깊었던 것이지요.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방돌아, 혹 아버님의 토지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 말씀이시옵니까? 방돌이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만석이 그 문서들을 제 창고 깊숙이 숨겨두었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설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열릴 터였지요. 정말이냐? 어디서 들은 말이냐? 예전에 김만석 집에서 품팔이할 적이 있사온데 그때 일꾼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지요. 큰 창고 안쪽에 여러 집안의 문서들을 보관해 둔다 하더이다.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수심이 불타올랐지만 동시에 현실적 두려움도 스쳤지요. 하지만 방돌아, 그 창고는 지키는 이가 있지 않느냐? 예, 아가씨. 항상 하수인들이 지키고 있고 자물쇠도 단단하다 하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박씨 집으로 돌아온 설아는 내내 침울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한숨을 쉬고 바느질을 하면서도 손이 자주 멈추었지요. 노마는 그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낭자,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사옵니까?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이시지요.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남짓 함께 지내며 신뢰가 싹텄고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이라 생각했지요. 박어른,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사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지요. 노만의 진심 어린 대답에 설아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옛 타인을 만났습니다. 그자가 하는 말이 김만석이 아버님의 토지 문서를 창고에 숨겨두었다 하더이다. 노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설아의 억울함을 풀 증거가 될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그 문서를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나 창고는 삼엄히 지켜진다 하옵니다. 혼자서는 노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자 혼자 위험을 지실 수는 없지요. 제가 함께 가겠사옵니다. 설아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어른, 너무 위험한 일이옵니다. 들키기라도 한다면. 낭자, 제가 서툴다 하나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함께라면 길이 열릴 것이옵니다. 노만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설아는 가슴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길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믿어왔으나 이제 곁에 동반자가 생긴 것이지요. 그날 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두 사람은 조심스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오른 깊은 밤, 설아와 노마는 방돌이의 안내로 김만석의 저택 뒷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기와집 뒤편에는 여러 채의 창고가 줄지어 있었고 그중 가장 큰 창고 앞에 등롱 하나가 어슴풀의 빛을 내고 있었지요. 저기가 바로 그 창고입니다. 평소에는 지키는 이가 있으나 오늘은 김만석이 술자리를 베풀어 모두 잔치에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옵니다. 방돌이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설아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지요. 낭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한 듯하니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만이 걱정스레 속삭였으나 설아의 의지는 이미 굳게 서 있었습니다. 박어른,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빈손으로 돌아가겠사옵니까? 반드시 문서를 찾아내고야 말겠사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레 창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문지기는 보이지 않았고 굳게 잠긴 자물쇠만 달려 있었지요. 방돌은 준비해온 연장을 꺼내어 자물쇠를 따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황급히 창고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등불을 든 하인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요. 하인이 멀어지자 방돌은 다시 자물쇠에 매달렸습니다. 한참 씨름한 끝에 마침내 자물쇠가 덜컥 열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성공했나이다. 방돌이 숨죽여 외쳤습니다. 창고 안에는 온갖 물건이 가득했는데 한쪽 벽면에는 문서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하나하나 뒤적였습니다. 대부분은 토지 매매 문서나 차용증이었는데 그 중에는 위조된 것들이 눈에 띄었지요. 보시오. 모두 김만석이 남의 땅을 가로채기 위해 꾸며낸 가짜 문서들입니다. 노만이 붕괴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문서들에는 고을 농민들의 이름이 빼곡했고 모두가 땅을 빼앗긴 사연이 적혀 있었지요. 그때 설아의 눈에 익숙한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의 글씨다. 그것은 바로 윤진사가 직접 쓴 토지 문서였습니다. 김만석이 위조한 문서와는 확연히 달랐지요. 드디어 찾았구나. 이 문서만 있으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어. 설아는 문서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노만과 방돌은 다른 증거 문서들도 챙겼습니다. 이제 서둘러 나가야 하옵니다. 방돌이 속삭였지요. 그러나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도둑이다. 김만석의 하인에게 들킨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재빨리 창고를 빠져나왔지만 이미 여러 하인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낭자, 이쪽으로. 노만이 설아의 손을 잡고 뒷산 쪽으로 달렸습니다. 방돌도 따라붙었으나 추격은 거셌습니다. 다행히 어둠과 숲을 틈타 겨우 몸을 숨길 수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 박씨 집에서는 긴급히 의논이 열렸습니다. 최 씨 부인도 사정을 듣고 크게 놀랐으나 이미 벌어진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 문서들을 가지고 관아에 고발해야 하옵니다. 설아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노만도 굳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며칠 뒤 설아와 노만은 관아에 나아가 원님께 김만석의 죄상을 아뢰었습니다. 원님은 처음에는 의심했으나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김만석이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즉시 김만석을 불러 조사하니 그는 처음엔 발뺌했으나 증거가 확실해 더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원님, 저는 억울하옵니다. 이 문서들은 감히 거짓을 꾸미겠느냐? 죄상이 분명하니 즉시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모든 죄를 자백하라. 원님의 준엄한 호통에 김만석은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찰사에게 보고된 후 그는 파직을 당하고 재산도 몰수되었지요. 이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김만석이 벌을 받는구나. 우리 땅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 오랫동안 횡포에 시달렸던 백성들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었지요. 설아는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고 윤씨 가문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노만은 그런 설아를 바라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낭자 덕분에 이 고을에 정의가 살아나게 되었사옵니다. 아니옵니다. 박어른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 혼자서는 감히 해내지 못했을 일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시련을 함께 견뎌낸 만큼 그들 사이의 정은 한층 깊어지고 있었지요. 김만석의 몰락 소식이 온 고을에 퍼진 지 보름이 지나자 박씨 집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고 윤씨 가문의 명예도 회복되었지요. 원님은 관아에서 설아를 불러 공식적으로 결백을 선언했습니다. 윤설아 낭자, 그대 아버님의 결백이 드러났고 김만석의 죄악도 만천하에 밝혀졌소. 이제 당당히 세상에 나서 살아가시기 바라오. 원님의 말씀을 들은 설아는 깊이 절하며 답했습니다. 원님의 공정한 판결 덕에 아버님의 한을 풀 수 있었사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야 설아의 신분을 알게 되었으나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내 정의를 세운 모습이 큰 감동을 주었지요. 저런 훌륭한 아가씨가 우리 마을에 있다니 참 자랑스럽구나. 박 노총각과는 어찌 되는 걸까?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혼사를 기대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아는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도 끝났고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으니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스러웠지요. 낭자 아니 설아 아씨. 뒤에서 노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언제부턴가 설아를 부를 때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박어른 굳이 어렵게 부르지 마시고 평소처럼 해주시면 되옵니다. 설아가 미소를 지었으나 노만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낭자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요? 설아도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가문을 일으킬지 아니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지요. 그때 최씨 부인이 다가와 따뜻히 말했습니다. 설아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알아두렴. 무엇이옵니까, 어머님?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다.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지요. 그 말에 설아의 눈가가 촉촉히 젖었습니다. 며칠 후 설아는 박씨 집 대청에서 노만과 최씨 부인 앞에 앉아 결심을 밝혔습니다. 제가 결정했사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사옵니다. 노만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지만 여전히 신분 차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낭자는 양반가 규수이시고 저는 그저 평범한 농가의 사내이온데 박어른, 설아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옵니다.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신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나이까. 설아의 고백에 노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낭자, 그렇다면 제가 청을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예, 기꺼이 받아들이겠나이다. 혼담이 성사되자 마을은 잔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장가를 못 간다던 노만이 드디어 짝을 만난 것이지요. 혼례날 설아는 고운 화롯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노만은 신랑 예복을 갖추고 단정히 신부를 맞이했지요. 성대하지는 않았으나 정성과 진심이 깃든 따뜻한 혼례였습니다. 이제야 우리 노만이가 참된 어른이 되었구나. 최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기뻐했습니다. 혼례를 마친 뒤 세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신방에 들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비추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다짐했지요. 부인,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사옵니다. 저 역시 서방님을 잘 모시겠나이다. 그 후 박노만과 윤설아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설아는 뛰어난 살림솜씨로 집안을 일으켰고 노만은 아내 덕분에 더욱 의젓한 가장이 되었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져 선량한 이에게는 반드시 복이 돌아온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진실은 끝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후세 사람들까지 깊이 새기게 되었다지요.